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달라지는 법규나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별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025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저시급이 이제 10,000원이 넘었다는 거죠. 네.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의 일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저시급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었는데요. 2025년에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서 24년 대비 1.7% 상승된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급을 계산하면 82,240원이고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무효이고요. 이를 위반하면 형사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육아휴직 제도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를 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요. 2025년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급여 인상과 신청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급여 부분에서는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중간 3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기존에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적용이 되었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그 지원도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 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대체인력지원금이 매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또 육아휴직 하게 되면 다른 동료가 업무를 나눠 맡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로 도입돼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도 더 쉬워지는데요. 출산휴가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신청하면은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도래하면 그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필요했던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산 육아에서 넘어가면 이제 교육인데 교육 쪽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고교 학점제 도입 그리고 고교 내신제도 개편 아닙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일정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점을 이수를 하면 일정 그 절차를 통해서 그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 졸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좀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지향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건데요. 2025년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도입에 따라서 내신 평가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 변환이 되고 또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이 병행됩니다. 또 내신 시험에 논술과 서술형 평가가 도입되는 등 좀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이후에 대입 제도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 고교학점제 적용되는 2028년 학년 수능은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통합형 수능 체계로 진행이 되고요. 선택 과목도 폐지돼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통합형 수능 체계로 개편이 됩니다. 또 탐구 영역도 18개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는 기존 제도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되고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혼용되는
걸로 변화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또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수학, 과학에 대해서 좀 흥미가 적거나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교육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예. 교육부는 2025년부터 수학과 정보교육에 그리고 2027년부터 과학교육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게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에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AI 교과서는 의무는 아니고요. 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종이형 교과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좀 수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시험 쪽도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외우고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다면 평가 개념이 좀 도입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그 평가 방식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데요. 네. 기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하면 기존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문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급 공채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하는 방식도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직 적격성 평가 성적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다른 취업에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응시자의 편의를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또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서 오는 2027년도부터 출입국 관리, 지적, 방역,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시험 과목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이런 채용 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예.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양극화가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데는 엄청 비싸고 어떤 데는 또 너무 거래가 안 돼서.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좀 바꾸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2025년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임대차 제도 그리고 세제 혜택 등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좀 다양한 변화가 예정된 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택시장도 안정화될 필요가 있고 또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조정된 결과인데요. 예. 먼저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기존의 1.2에서 1.4%를 받았는데 그 수수료가 0.6에서 0.7%로 인하되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0.6에서 0.8%를 받았는데 네. 0.4%로 인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제도의 경우에도 기존 임대료 인상 제한을 5%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좀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 네. 혜택을 2020년도 말에서 2026년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